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어제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중국인 18명을 포함해 외국인이 20명이고 한국인은 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네, 이 소식 1부, 2부에 걸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치 현안 다루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신지어 전 새누리당 의원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고정 코너 있습니다. 법학다식 그리고 건강백세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여러 명품 컨텐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 30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실종자가 1명 있습니다. 간밤 수색에서 발견됐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이 큰 불이 잡혔던 어제 오후 3시쯤부터 실종자를 계속 찾았거든요. 오늘 자정을 넘어서까지 수색 작업을 계속했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일단 조금 전인 아침 7시부터 수색 작업이 재개가 돼서 계속 실종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연락이 안 되던 이 실종자 1명은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이 공장 안에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큰 불은 잡혔지만 아직도 불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불이 어제 오전 10시 20분쯤에 시작이 됐죠. 말씀드린 대로 큰 불은 어제 오후 3시쯤에 잡혔는데 지금까지 잔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리튬 공장이 주로 이 군 무전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리튬이 물에 닿으면 수소를 좀 크게 내뿜는데 이게 공기 중에서 불을 좀 더 활활 타게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지금까지도 타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 진화에 좀 한계가 있어서 이 자연적으로 꺼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관측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까? 네, 이 오전 10시 반쯤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경찰과 소방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앞서서 경찰은 이번 사고 수사를 위해서 130명 규모의 수사 본부도 꾸렸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을 했는데요. 특히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고가 난 공장의 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올 1월부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로 이 적용이 되는 곳이어서 이 다수의 사상자가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 위반 여부가 좀 철저하게 가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합동 감식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정은 됩니까? 예, 공장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공장 3동 2층에서 이 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 생산된 배터리를 검수를 하고 또 포장 작업을 하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일하던 52명, 52명 중에서 못 빠져나온 22명이 숨지고 2명이 좀 크게 다쳤습니다. 이 경상자 6명까지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까지 22명의 이 사망자를 포함해서 모두 30명의 사상자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역대 화학공장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사망자들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입니다. 18명이 중국 국적이고요. 한 명이 라오스, 또 다른 한 명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당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던 21명, 이 실종자 21명이 결국 이 모두 숨진 채로 발견된 지금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들 중에 중국인들이 아주 특히 많습니다.
그 싱하이밍 주한 이 중국 대사도 화재 현장을 찾았죠. 네, 이 어젯밤 늦게 이 밤 10시쯤에 이 싱하이밍 대사가 화재 현장을 급히 좀 찾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싱 대사는 안타깝고 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싱 대사는 한국 정부하고도 대화를 좀 잘 했다면서 이 후속 조치를 좀 빨리 해서 이 사망자와 유족 또 부상자들이 좀 아쉬움이 없도록 좀 한국 정부에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공식 SNS에 현재 이 비상 체제를 가동 중이고 영사 담당 직원 2명을 이 현장 화재 현장으로 보내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화성 화재 현장 소식은 잠시 후 한번더 뉴스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 날리고 있다. 간밤에 우리 군이 발표했죠. 네, 이 우리 군의 이 간밤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5번째인데 어젯밤 이 합참이 발표한 시간이 어젯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포를 하게 되면 이번이 뭐 5번째나 됩니다. 이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이 떨어진 풍선이 발견되면 절대 만지지 말고 이 가까운 군부대 또 경찰에 좀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앞서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이 21일 전날 20일날 있었던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을 좀 하면서 분명히 하지 말라는 일을 또 벌렸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뭐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뭐 예고를 한 적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번에 5번째로 이렇게 결국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피해 상황 접수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당장에 뭐 큰 피해는 뭐 큰 피해 신고는 아직까지는 좀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서울 북부를 좀 중심으로 발견했다, 이 발견이 됐다는 신고가 간밤에 좀 계속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를 기준으로 밤사이 서울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가 모두 9건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서울시는 합참의 공지 직후인 어젯밤 10시에 오물풍선이 이 서울 상공으로 진입을 한 게 확인이 됐다면서 안전 문자를 발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서 한미 일각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간밤에 좀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 핵무장론은 아직은 좀 뭐 시기상조고 그러니까 이 미국 측에서는 일단은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좀 선을 그으면서 그동안 한미가 특히 미국이 이 확장 억제에 대한 약속을 이 한미 양국이 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잘 지켜나가자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간밤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반도의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 조치보다는 워싱턴 선언을 확실히 이행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워싱턴 선언은 지난해 4월에 한미 양국 정상이 맺은 선언이죠. 한국의 자체 핵무장 대신에 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우산, 이른바 이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이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 이후에 이 동북아에 강력하고 또 지속적인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한국이 인식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 이 협력 강화에 대해서 미국이 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캠벨 부장관은 특히 좀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을 지원, 이 지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결국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결국 7개 상임위원장만이라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이 민주당이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 운영위를 포함해서 11개를 이미 가져갔죠. 민주당이 나머지 7개라도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 야당이 모두 독식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머지 7개를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야권 단독으로 열렸던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이런 이 청문회 등을 봤을 때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좀 저질하면서 원내에서 싸우자 이런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의 상황이
분하고 원통하다 이렇게 좀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이렇게 된 이 원구성 협상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재신임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지금 좀 당내에서 많아서 최종 거치에 관해서는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 끝내게 되면 이번 주 안에는 최종적인 원구성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보도를 좀 보면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부의장에는 주호영 의원 또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는 조경태 의원을 선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국회가 본격 가동될 텐데 그런데 민주당은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요. 네, 이 민주당이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입법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당연히 이들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좀 계속돼 왔죠. 국회가 또 한 번 극심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했고요. 네, 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상대로였는데요.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었는데 결국 좀 스스로 말을 뒤집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당과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연임을 강행하게 된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친명계의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총선 승리 후에 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분위기, 이 기세를 좀 이어갈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이다. 이런 요구들이 좀 계속 있었죠. 네. 결국 이런 요구에 맞춰서 사실상 민주당은 당원까지 바꾸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준비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군에도 강선우 의원, 김병주 의원 등 이 친명계 의원들이 계속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1급 체제다, 이재명 사당이다 이런 비판은 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나온 거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좀 거센 이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당대표를 선언한 이 원희룡 전 장관은 희대의 정치 코미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안철수 의원은 푸틴 따라하기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북한 조선노동당의 아류다라고 하면서 이 거세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 정도 낮아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고요. 평년 이맘때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7도, 대전과 전주 28도,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밤에 강원 영동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뜨겁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동, 영남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는 전남 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위로 교통량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도봉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쭉 막힙니다. 40분 정도 걸리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 구리시계에서 하월고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서부 간선도로는 안양 쪽으로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에서 순산터널, 이후 팔곡에서 용담터널까지 모두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안현에서 일찍 분기점까지 어렵고요. 남동과 문학 사이는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국회의원 구성이 이제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성준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예, 중구 성동구 을입니다. 중구 성동구 을 지역입니다. 예, 서울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7개를 받고 원내 들어가서 투쟁하겠다. 네네. 이 여당이 자꾸 투쟁을 얘기해서 조금 낯설긴 합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네. 환영하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국회를 사실은 이제 국회법의 절차에 따른 의사 일정 진행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사실은 보이콧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역대 한국 정치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또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또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여러 일을 해봤더니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 날 법사위에서의 입법 청문회를 보면서 아마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등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파 또 실용파들이 이제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법사위 입법 청문회죠. 네네. 그 국민의힘이 아마 그걸 보고 그 야권 단독 상임위나 청문회를 계속 이렇게 놔두면 네네.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분명히 그렇게 거죠? 느꼈을 것 같고요. 또 입법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현안 질의라든가 업무 보고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정부 인사들 국무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이 법을 또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라고 하는 제도적인 틀이 있는데 네. 그 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지고 의혹들이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위기감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그 입법 청문회 얘기 잠깐만 네. 더 짚겠습니다. 그 보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 이게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러 증인들을 퇴장을 시키고 또 뭐 이렇게 현역 군인들인데 좀 막말을 하고 그래서 좀 보기가 아주 불편했다 이런 반응과 여론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준 의원은 어떻게 보시죠? 근데 증인 선서를 예. 안 하고 자기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가운데 자기의 방어적 발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출발부터 잘못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군인으로서 정정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최혜병 특검법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 군인의 자세가 보여지지 않은 거에 대한 질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온 국민이 왜 분노를 하겠습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 국민의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현장을 입법청문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민낯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최혜병 특검법의 당위성, 정당성이 더 확보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 여야 원내 지도부가 대략 몇 차례 정도 협상을 만나서 하신 겁니까? 제가 5월 13일부터 사실 처음 만나서 거의 한 20여 차례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것은 이번에 원구성 협상에 우리 민주당이 주장했던 가장 큰 쟁점은 국정의 정상화란 말이죠. 국정기조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2년 넘도록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결국은 윤 대통령의 독주체제 특히 국민이 선출한 민족 정당성을 확보한 입법부를 무시하고 사실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야당 대표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이 실정됐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걸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바로 서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전선에 있어서의 최전선에 이 법사위와 운영이 과방위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상임위에 대한 저희 민주당이 확고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해왔던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총선 민심을 받지 않고 오히려 21대 국회 후반기의 원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달라.
근데 22대 국회가 선거가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 22대 국회의 선거의 민심을 받지 않고 21대 국회 원구성을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왔던 거죠. 그 과정들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네. 이제 20여 차례의 그 협상을 위한 그 여야 원내지도부의 모임도 있었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100% 더불어민주당 생각대로 이제 원구성이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100% 생각보다는 그것이 이제 민심의 수용이라고 본 것이죠. 아, 예. 이번에 보십시오. 최혜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보니까 결국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대통령까지 지금 관련돼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해오는 당사자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에요? 거수기 역할을 하고 비호기관으로 역할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하면서 이 최혜병 특검법을 막고 있었고 실제 대통령의 비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내기 위해서는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와야 되고 그 정권에 문제가 있었던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고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특검법, 네. 해병대원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상태인가요? 전체회의 통과를 했죠. 그럼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본회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7월 첫째 주 정도 다음 주 정도에는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돼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금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빠른 입장이. 것보다는 지난 이 최혜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한 패스트트랙이지만 200일, 300일 걸려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실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 법은 다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네. 22대 국회 들어서서 저희가 또 총선할 때 공약으로 최혜병 특검법 바로 저희가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만들어진 거에 대한 보완으로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 대통령의 제의 요구가 다시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제의 요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일정으로 보면 저희가 7월 초에 최혜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이 되면 7월 초나 아마 7월 둘째 주 정도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의 시기가 15일이기 때문에 아마 7월 20일경 정도나 7월 20일 좀 이후 네. 전후로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7월 임시국회가 한 7월 말까지 정도 되거든요. 8월 넘어가서 국회에서 재표결, 재의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체적인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재의결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적인 민심의 큰 흐름이 이미 네.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그 민심을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하면 지금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거다. 이제 그렇게 예상하신다는 거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게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당대표가 될 사람들은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보지 않겠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정치적인 DNA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정당의 존립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아마 위기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특검법 말씀 중이니까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특검법을 독자적으로 네네. 이제 제3자 중립적인 뭐 대법원장 얘기가 네.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추천하는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사실상 당대표 후보로서의 공약을 내세운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의 모습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특검도 해봤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봤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최혜병 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연관된 최고의 권력기관의 의혹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민족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의 의원들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민족 절차적 과정, 민족 원리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BBK 특검 같은 경우 대법원장이 추천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좀 봐야 되는 건데 과거의 BBK 특검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특검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면죄부를 줬던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의 가장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대통령실 또 국방부 경찰청까지 다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 있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이 이것을 수사를 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특검을 하려면 야당안을 그대로 받아라.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특검에 무슨 저희가 있겠습니까? 그냥 수사 받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드러나서 그것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죠. 뭘 이렇게 말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야권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게 시간 끌기를 하는 거냐 이런 의혹도 그럴 수 제기되는데요.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오히려 이렇게 특검 수사에 특검을 누구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정쟁화시켜서 이것을 지연 전략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정정당당하다 하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누누이 이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분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냥 특검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겠습니까? 특검이. 예, 그러면 그것을 수사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제 원구성을 이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수용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 자리에서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추경호 대표님도 저하고 저희 이제 같이 박찬혜 대표와 회동을 이제 2+2 회동을 자주 했고 제가 자주 또 의장님하고 회동할 때도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데 얼마나 또 집권당의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동을 하면서 이번에 이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협상이기도 하지만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의 문제다. 이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안들에 대해서 다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이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것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원구성의 출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던 법사위라든가 과방이라든가 또 운영위는 우리 야당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추경호 대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해야만 민심을 받는 거고 받드는 거고 수용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얘기해왔고 그런 고심에 의해서 사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뭐 추경호 대표가 잘못한 거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냥 계속 맡아달라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네네. 사의 표명을 했고 아직 결론은 안 낸 상태니까요. 보통 정치 이렇게 보면은 수순을 밟는 게 있거든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재신임 수순이다라고 네, 보시는 재신임 겁니까?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수순 말씀하시니까 네.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태도 연임을 위한 수순 밟기라고 하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네. 쪽에 있는 의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번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고요. 단일 대우로서 야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의 확실한 각을 세우면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어대명이 뭐 어대명을 지나서 또 대명이다. 언론이 그렇게까지 보도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돈 들여서 전당대회 할 거 있냐. 그냥 추대하고 말지라고 하는 비아냥 섞인 논평도 나옵니다만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고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리한 정치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야당의 지도자로서의 이재명 대표가 온몸을 불살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 야당으로서 확실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심과 민심 결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뭐 이게 규정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어떤 과정이 있는 거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단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당대표가 다시 연임이 돼서 확실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와 또 다른 후보가 네네. 경선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독 후보로 나가서 추대되는 걸로?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누가 새로운 후보가 나온다는 건지 지금 이인영 의원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긴 하던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아니 그거는 저는 이인영 의원님을 입장을 잘 모르는데 지금 항상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대정신을 얘기하는데 그럼 민주당이 가야 할 시대정신을 실현해 줬던 인물이냐. 그러면 정치 지도자의 과거의 업적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 지도자로서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등장해서 얼만큼 잘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그리고 현재 그러한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그걸 앞으로 잘 이끌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비전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당대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박성준 의원 말씀은 또 박성준 의원이 전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죠. 뭐 사실 억지로 억지 춘향격으로 뭐 구색 갖추기 위해서 생각도 없는 사람을 일부러 출마시켜서 경선 모양을 만들고 이럴 이유가 별로 없다. 그렇게도 들리네요. 아니 저는 출마한다면은 뭐 그건 뭐 마다할 건 없지만 과거의 야당과 지금의 야당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명 야당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선명 야당을 추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것을 선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구색 맞추기 무슨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정치에서 그게 먹힐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각자의 네. 선택이니까 좀 네. 기다려 보는데 네. 뭐 출마자가 없으면 뭐 그냥 가는 거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제가 네. 이해가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라는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그게 지명직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좀 불편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이슈는 이제 지나간 이슈 아닌가요? 여기 저 질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참 지나간 이슈고 여진이 계속된다고? 여진이 없어요. 무슨 여진이 있습니까? 여진 없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아마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제 대구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지만 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고 정말 사막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살 길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거고요. 그 정도로 지나가는 이슈지 뭘 그걸 같이 이렇게 언론에서 너무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남 이 요림들이 지금 이 성토하는 성명도 내고 이렇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강민구 지명직 최고위원이잖아요. 지명직 최고위원이죠. 그러니까 네. 지도부 일원 아닙니까? 예. 또 어쨌든 그 상대가 이재명 대표니까 전 대표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 충분히 다 나간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얘기한 것도 지금 충분한 입장이 되는 거고 네. 다 입장이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네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 그 4년 중임 개헌을 얘기한 겁니까? 그냥 하여튼 5년 단임을 좀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누구나 국회의장이 되시면 지금에 있는 87년 체제의 헌법적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민주화 체제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네. 이 체제가 과연 21세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끌 수 있는 헌법 체제이냐, 네. 권력 구조이냐, 이 논란은 늘 있어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장님께서 대안을 얘기하신 거고, 그걸 앞으로 진지하게 더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러한 국정의 퇴보라든가 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더 국회가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구성이 되니까 진짜 앞으로 원내대 지도부가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짧게 각오한 말씀.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문제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선명 야당으로서 이 윤석열 정권의 이 국정 기조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국회 원구성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혁 국회 또 민생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아워플래닛을 운영하고 있는 음식탐험가 장민영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맛있게 먹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절에 나는 것들을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절에 나는 거를 거스를 수 있는 더 맛있는 맛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과 계절이 담긴 것들을 먹자, 그리고 로컬의 것들을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동시에 또 지역의 생산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죽순김치, 막 칡잎김치 이런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생태계의 종다양성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렇게 열심히 찾아 먹느냐에 따라서 지구 생태계의 종다양성 같은 것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키워서 여기에 왔는지 그 방식을 알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또 제로 푸드 웨이스트 이야기도 맞닿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얼마나 다 먹을 수 있느냐. 좀 있으면 이제 막 태양의 맛이 가득한 그런 열매 재료들이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계절 달력이라고 하죠. 제철 달력이 하나만 있어도 이 시기엔 뭘 먹어야지 이런 것도 살아가면서 큰 재미잖아요. 근데 그 큰 재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평년 이맘때 수준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과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과 춘천 19.8도, 안동 19.3도, 전주 20.2도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낮아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7도, 대전과 전주 28도,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밤에 강원 영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동해안, 경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에는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서 자외선 차단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남해안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모레 목요일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중부지방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전국 현안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후보 캠프의 총괄 상황실장을 맡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그냥 뭐 캠프 그냥 총괄하는 거고요. 뭐 그 훌륭한 실무진들이 있으니까 네. 그 이제 조율만 좀 해주면 됩니다. 그래요. 예. 네, 실무 최고 책임자, 총책임자 이런 자리군요. 예.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이번에 함께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인연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예. 예, 그 이제 총선 때 제가 저한테 좀 2조 심판 특별위원회를 좀 맡아달라 해서 맡아서 나름대로 했더니 그 인연으로 좀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일하고 싸우고 선거하는 과정에서 만난 인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국면이 아주 뜨겁게 시작이 됐어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퇴 후 뭐 연임을 위한 전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두 당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 그 전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정치는 뭐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상대 평가 아니겠습니까?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제 국민들 눈에 비춰지는가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가 없어졌다는 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사실상 추대로 거의 뭐 그건 맞는 얘기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힘이 없어 보인다. 뭐 일리 있는 지적인데 최근에 이제 이 전당대회가 뭐 흥행 청신호를 넘어서 거의 초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양당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어서 당 대표는 상대방 당 대표를 주로 상대를 하게 되고 네. 원내 대표는 상대방 원내 대표를 주로 그렇죠. 상대하게 되잖아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 부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요, 거의 이재명 시대다 하는 그때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대라고 붙이면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붙이는데 야, 그 뭐 하나의 그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다 뭐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의 그 암만 리더래지만 너무 그 우상화 더 나아가서 신격화시키는 게 아닌가 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그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쨌든 치열한 경쟁이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경쟁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런 뭐 여러 사람들의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경쟁 양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초기 국면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쟁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같은 당이지만 좀 다른 요소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이제 이 경쟁이
약간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너무 이제 과열되면서 좀 서로 깎아먹고 뭐 그런 식의 제살 뜯어먹기식 경쟁으로 되느냐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건강한 긴장 속에서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네. 예. 그 4명의 후보로 이제 거의 좁혀진 거죠. 네, 맞습니다. 각각 그 출마 회견도 했고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당정 관계가 이번 그 후보들의 어떤 차별성을 가장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당정 일체론을 내세웠고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당정 동행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제 저희 그 한동훈 후보는 건강한 당정 관계. 뭐 다 좋은 말들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결국은 이제 방법론의 차이라고 봅니다.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그래야지만 또 차기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목표는 같은데 방법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동훈 후보가 수평적 당정 관계 네. 예, 그런 단어도 쓴 것 같아요. 네. 그 무슨 뜻입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 수평적 당정 관계는 수직적 당정 관계의 좀 이렇게 대립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2년을 평가를 해봤을 때 조금 이제 뭐 용산 주도 그러니까 집권 초반에는 이제 대통령실 주도로 이제 그 당정 관계에 갈 수밖에 없는 그건데. 네. 지난 이제 총선에 나타난 민심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이제는 조금 더 당이 좀 선도하는 당이 좀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묻어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당할 때는 별로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네. 당정 관계가 없으니까 예. 이게 여당은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또 정부와 당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거기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사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그 문제에서 실패하면 내부 분열 때문에 뭐 사실 힘도 잘 못 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대표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 이 당정 관계를 잘 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잘 해나가는 당정 관계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네. 또 의미 있는 차이들이 있다. 네, 이제 네. 지금 신저 의원 그렇게 말씀하신 예, 저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좀 제가 여러 언론을 쭉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에 이게 좀 갈등과 불화가 있다 없다 뭐 이거 갖고 좀 계속 이게 뭐 가십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실은 이 범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네. 어떻게 지금 설명하실 수 그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 두 분이 오랜 관계고요. 어제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가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 오랜 기간 알아왔고 대단한 직관력을 가지신 분이고 어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님의 그 긍정적 측면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랑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렇게 어떤 감성적인 뭐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적 감정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적 감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오래된 관계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애정도 있을 거고 뭐 약간씩 뭐 좀 서로 불편한 점도 없다면 그 거짓말이겠죠. 없다면 거짓말인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성적 전략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확신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게 윤 대통령의 이제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누구보다도 도움이 될 분이다. 당대표가 되면. 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 이성적 판단으로 같이 또 이렇게 합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그 일요일 오후에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이 세 후보가 이제 차례대로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후에 어제 오늘 언론은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각 후보의 그 뭐 차이점들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게 변별력의 기준인 것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이 해병대원 독자 특검 추진 이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특검법은 저건 독소 조항이 많아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먼저 발의한 법안이 원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발의를 하게 되면 그게 대안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투표할 때 원안과 대안 둘 중에 어떤 게 난지를 고를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의 형국은 원안만 있고 대립항이 없어요. 아하. 원안에 대한 찬반만을 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월 말 그 21대 마지막 그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통과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니까 재의결하다가 결국 부결돼 가지고 이제 폐기가 됐는데 네. 22대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6월 임시국회 7월 4일에 끝나는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면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대통령이 보름 안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7월 23일에 저희 당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아마도 민주당의 노림수는 그겁니다. 출범한 직후에 재의결을 시도를 하는데 21대 말 국회보다도 의석 분포가 더 안 좋거든요. 7석인가 더 없습니다. 그리고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의원도 한 서너 분 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탈표 방지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인가. 원안만을 놓고 찬반 투표하는 게 특검법 찬반을 얘기하는 게 좋을지. 특검법에도 이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진상규명과 법안의 그 취지에 입법 취지에 더 맞는 것인가 했을 때 저희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탈표 방지에 대안을 제시해야지만 더 확실하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더 위험해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탈표가 생겨갖고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요. 거의 임기 3년 남은 이 정부는 거의 이제 마비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당정 모두가 거의 붕괴 수준으로 마비될 거다. 그럼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방지할 수 있을 건가.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독소 조항이 많은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나 캠프에서 보기에 네. 독소 조항이 많은 지금의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을 저지하려면 네. 뭔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만이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저지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거다. 네, 맞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가 근데 그거 순진하다. 네. 아니 하나 주면은 더 달라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인데라고 하는 식으로 논평을 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경원 네. 후보님은요. 그 이제 원외가 대표가 되면은 그 한계가 있다. 원외 대표 한계론을 뭐 주로 그 이제 얘기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어제 어디 나가서 그랬어요. 그 5선 국회의원이면 엄청난 경륜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0선 빵선입니다. 그 5선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대안 제시가 없어요. 그 솔루션 제시는 그냥 민주당 특검법에 반대, 난 반대일세 하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0선인 한동훈 후보는 나름대로 대안 제시를 한 거예요. 어떤 게 목표는 똑같아요. 민주당의 저 특검법을 저지해야 된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예.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5선 국회의원의 해법이 더 효과적일지, 예. 빵선 원외 그게 더 효과적일지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특검법 관련해서 또 다른 쟁점이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네. 그래도 미흡하면 네. 이게 이제 그동안의 그 정부의 입장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죄송합니다. 2주년 그 기자회견에서 한 워딩이잖아요. 또 사실은 그게 국민의힘의 당론이기도 하거든요.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 해소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면 그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출마회견에서는 공수처 수사 종결 시점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이제 당론과 전혀 다른 얘기다. 네. 대통령과 전혀 다른 얘기다. 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인데 네. 그 점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법리적으로는 특검이라는 게 이제 보충성이니까 네. 기존 뭐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했거나 이랬을 때 특검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 맞는 얘기인데 근데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한동훈표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 특검이 시행되는 시점 그 시점에는요 이미 공수처 수사가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저 특검법이 실패하고 그래도 그 대안으로 제시된 한동훈표 특검법이라도 민주당이 해야 되겠다고 뭐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게 실행이 된다면은 그 특검이 출발한 시점이 공수처 수사 끝난 시점 끝난 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의 세계는 좀 상상력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공수처 수사 끝난 다음에 보자 하면요. 지금 특검법 찬성 여론이 거의 7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는 여론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그 조건을 걸어가지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는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자, 다른 주제도 가볼게요. 이 얘기는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원희룡 후보가 레드팀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레드팀은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는 네. 팀, 뭐 이런 뜻으로 일단은 쓴 건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김영우 전 의원은 이게 당 대표가 민심을 대통령한테 전하는 역할이냐 하면서 아니 뭐 다 뉴스 보면 알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당정 관계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뭐 레드 팀이든 뭐든 당 대표와 당이 대통령한테 가감 없이 또는 때로는 고언과 충언과 쓴소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이 당은 항상 그 유권자들하고 일상적으로 접촉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실도 이제 민심 수렴하겠다고 새롭게 이제 민정수석실도 만들고 했지만 네. 이 관료 공무원의 세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약간 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장의 민심하고. 근데 당은 늘상 그걸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생한 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 굳이 뭐 공개적으로 뭐 대통령실을 뭐 자극하는 방식으로 전달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근데 이제 때로는 공개적으로 뭐 문제 제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또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레드팀을 포함해서 네. 다양한 형식, 다양한 수준의 네. 커뮤니케이션은 예, 맞습니다.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진행된 전대를 양상을 보면 마치 러닝메이트처럼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 누구, 청년 최고위원 후보 누구랑 손잡고 다니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캠프에서도 이제 장동혁 의원, 박정훈 의원 또 진종호 의원이 진정호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 쪽이죠. 예, 그 저희 한동 후보의 뭐 러닝메이트다, 뭐 모든 언론에서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네. 있고 그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이제 이 당 대표가 됐을 때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이 동맹관계가 필요한 거죠. 동맹관계.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 지도부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또 뭐 가까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불가피하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치 현실이라 불가피하게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후보는 그 부분을 여의도 사투리라고. 예. 뭐 그런 비판 뭐 달게 받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원희룡 후보는 이뇨한 네. 의원과 이른바 러닝메이트를 하는 걸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뇨한 의원의 이뇨한 위원장은 그러니까 뭐 저기 뭐 낚시로 따지면 그냥 거의 월척 대어를 득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요. 예. 저희들이 좀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짧게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경선인데 뭔가 이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게 되도록 좀 최대한 자제심을 가지고 그렇게 절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남은 기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은 아름다운 것이다. 네. 그것이 상호간에 이 정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네. 자제하면서 하겠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지어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성 화재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사망자 숫자가 22명입니다. 이게 엄청난 피해인데요. 네, 뭐 역대 화재 사고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큰 피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그냥 단순히 화재 사고만 쭉 나열해봤을 때 2020년 이후에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사고예요. 2020년 4월 29일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경기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이거 굉장히 좀 참혹했었거든요. 나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손바닥이 벽에 찍힌 이런 장면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사망자가 38명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가 22명이니까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이제 사망자를 낸 그런 사고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좁혀서 보면은 화학 공장에서 난 사고잖아요. 네. 화학 공장에서 난 사고로 치면은 역대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온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사고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화학 공장 사고 중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게 1989년 사고예요. 럭키 화학 폭발 사고였는데 그때 사망자가 16명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로서 이미 6명이 많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너무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고에 비해서 사망자가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화재에서 제일 무서운 건 불보다는 연기다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화학 공장 경우에는 그냥 연기도 아니고 유독가스가 바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만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아리셀 공장이 리튬 전지 만드는 곳이어서 피해가 컸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리튬 전지가 이제 타게 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독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몸이 좀 마비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표현이. 그래서 도망을 빨리 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동을 못했을 것이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좀 사망자들이 나온 장소를 보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보다 이제 정확한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리튬 전지 자체가 굉장히 좀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전기차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소위 말하는 이제 불이 나게 되면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몇 초 만에 뭐 1000도씨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굉장히 빨리 고온으로 올라가고 더 문제는 불을 못 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소화기라던가 물로도 못 끄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나면은 이제 보도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끌 수 있는 방법이 차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수조에다 넣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뭐 소화전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불을 거의 못 끄거든요. 그래서 화재 진압에 한참 오래 걸리는데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전지가 물론 요거는 이제 1차 전지이긴 한데 이번에 그 화재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 좀 빨리 번졌고 끄기도 어려웠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장 상황들 보면은 이렇게 펑펑펑펑 터지는 소리들이 났는데 네. 그때 이제 배터리 셀이 35,000개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다 열폭주 현상을 일으키면서 옆에 것들이 연쇄 작용이 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불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소방관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유독가스도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서 폭발까지 있는 상태니까 소방관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워서 더 이제 피해를 좀 막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이 대형 화재 사고 경우에 이 진압하러 들어가던 소방대원들 또 인명 구조를 위해서 들어가는 소방대원들의 피해가 늘 좀 있어서 그렇죠. 진짜 안타까운데 어제 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대원들의 그 사고는 없었군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불이 완전히 진화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리튬 전지 공장의 그렇죠. 특성 때문에 맞습니다. 불이 계속해서 이제 붙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특히 조금 더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이제 2차 전지 산업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전지하고 2차 전지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1차 전지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건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충전이 안 되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쓰면 버려야 되는 그렇죠.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1차 전지. 2차 전지라는 거는 충전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흔히 많이들 쓰고 있고 또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1차 전지가 그러면은 화재 위험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리튬 전지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1차 전지는 100% 충전을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꽉 채워서 팔아야 되는데 2차 전지는 100% 충전을 안 해요. 왜냐하면 화재 위험성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50% 정도만 충전해서 주면은 그냥 사용자가 충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은 완충된 배터리가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폭발력도 더 클 거고 지속력도 더 클 거고 이런 문제점이 또 있는 겁니다. 지금 아리셀 공장은 그 1차 전지 맞아요. 1차 전지 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컸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다른 문제긴 한데 제가 예전에 자동차 그 출입을 할 때 그런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리튬 전지 위험성이 좀 드러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 좀 지적을 하는 게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은 굉장히 좀 화재가 커질 수가 있고 막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차후에 좀 짚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거 사실 요즘 이제 새로 짓는 건물은 다 전기 충전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이제 불이 나면 사실은 그럼 내 차라도 빨리 빼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전기차 화재 그 상황들을 보면은 불이 너무 빨리 번지기 때문에 바로 내려야 돼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전기차를 일반적으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화재 건수를 찾아보니까 내연기관보다는 오히려 적긴 합니다. 근데 다만 불이 나면은 굉장히 폭주가 되기 때문에 크게 나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같은데 좀 밀폐가 돼 있으면은 옆에 차에 옮겨 붙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네요. 평소에. 그 발화 지점을 이제 감식을 통해서 찾아내잖아요. 그래야 화재 원인이 이제 과학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이제 감식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고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오늘 합동 감식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그 이후에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발화 지점이 건물 3동의 2층이에요. 근데 여기 이어지는 작업장에 모여 있는 곳에 사망자가 대부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추정 가능한데 아까 하나 말씀드린 대로 마비가 됐을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다 일용직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못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불 때문에 그리로 간 건지 아니면 쫓겨서. 길을 몰라서 그리로 간 건지 이런 것들은 아마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내부 구조를 잘 몰랐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으로 나오는 증언입니다. 이 외국인 사망자들이 많아서 더 안타깝네요. 맞아요. 22명 중에 20명이 외국인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 단체 쪽에서는 원래 기존에 위험의 외주화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주화다. 위험의 이주화다. 이런 표현도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한 번 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법학 다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얘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 부자들의 세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중산층 가정에서도 이 상속세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강병훈 변호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거 상속세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사람이 이제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제 이전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상속세 부과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이거는 상속인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고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세가 보통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 누진세율이 높은 그 구간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보다는 유산세가 상속세가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한 10억을 남겼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유산세로 하면은 10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식이 셋이라서 그걸 각각 3억 정도씩 나눠줬다. 네네. 그러면 3억에 대한 세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과세, 면세점에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 상속세는 유산세 형태로 나옵니까? 네, 유산세 형태인데요. OECD 국가를 보면은 대부분의 국가가 유산취득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우리나라를 비해서 4개 국가밖에는 취하고 있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이 상속세 부과 방식도 뭐 개정을 하자라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상속세를 모든 사람이 다 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되죠. 그동안 상속세 대상자였던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사실은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약 1% 정도, 상위 1% 정도에게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상속에는 상속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5억까지 일괄 공제를 해주고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약 1%가 상속세를 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약 6%까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민의 6%까지 그렇습니다.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거군요. 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네. 지금 이 상속세를 좀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그 정치권에서 또 정치권 바깥의 기업 쪽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법 개정안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첫 번째 이제 최고 세율이 현재 50에서 60%인데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인 30% 내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속 공제 한도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높이는 그런 방안들이 추진 중인데요. 구체적인 그 개편안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부자 감세 논란 등을 고려해서 7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이 개편과 수정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이게 세법 개정안 작업이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화폐 가치 변동, 뭐 국민소득이 어떻든 우리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의 상속세와 상속세율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개정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 구간, 이 과표 구간과 공제액 확대 말씀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바뀌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상속 그 공제, 뭐 일괄 공제 5억,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더해주는 이 기준이 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상속세 부과 대상자가 이제 적었는데 네.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까지 이제 부과가 되는 세금이 돼 버렸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한 채 가진 중산층도 뭐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이 상속 공제 액수를 증가하는 그런 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상속 세의 경우에는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그 1억 이하의 경우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하는 경우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준도 20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논의는 별개라 하더라도 이러한 상속세율 적용 구간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상향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까지 현재는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이걸 하나로 묶어서 10%로 통일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억, 10억 이거는 공제하고 난 다음에 남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이 공제액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은 대상이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중과세라고 하는 지적도 그동안 있었는데요. 네, 상속세가 이중과세다 이런 비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제 오래된 논쟁입니다. 생전에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니냐 이런 이제 논쟁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한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을 다 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네. 모아서 또 내라 그러냐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상속인이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과 상속으로 인한 세금은 납세 주체가 이제 다릅니다. 소득세는 피상속인이 낸 것이고, 그렇죠. 상속세는 이제 상속인이 내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속세 제도는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상속세 제도에 부의 재분배라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물론 그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가업 승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예. 그 경우에 이 과도한 상속세가 결과적으로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상속 그 사율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이제 수준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13개국은 상속세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평균 상속세율이 26%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 지분에 대한
20% 활증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 사망 시에 삼성 일가가 12조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가업 승계, 어떤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이제 장애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들 중에는 소득세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속세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쭉 같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반론도 꽤 있다는 뜻이죠. 네네. 뭐 야당에서는 당장 반대하는 분위기가 좀 역력한데요. 어떻게 어떤 의견들로 또 어떤 근거로 주로 반대가 있습니까? 네, 일단 어떤 세금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세수 감소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부자들의 어떤 감사, 어떤 부자들을 위한 부자 감세. 네, 부자 감세.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늘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하는 논거 중에 상속세율이 이제 최대 50%이긴 하지만 공제율이 이제 많기 때문에 뭐 네. 배우자 공제, 인적 공제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공제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상속 공제가 약 150억 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상속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또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가 이루어져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공제 경우에도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만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어떤 최고 상속세율을 인하할지 뭐 이 부분은 뭐 신중하게 이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공제가 높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변호사님 말씀 중에 세수 감소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떨까요? 일단 상속세는 전체 이제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서 3%입니다. 어떤 대기업 뭐 총수가 사망한다든가 그러면 그 해에는 상속세가 많이 이제 걷어져서 3%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보통 이제 1,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수가 차지하는 면에서는 좀 낮은 것은 이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어떤 세수를 고려해서 개정을 할 수밖에 이제 없기 때문에요. 어떤 상속 공제액을 높인다든가 뭐 과표 구간을 개정한다든가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세수에도 큰 영향은 주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조금은 더 쉽게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고 상속세율을 인하한다든가 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수 감소가 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또 부자 감세 논란도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폐지를 하든 뭐 개편을 하든 어쨌든 손은 좀 봐야 된다.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학다식 강병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노원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근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월릉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기름에서 연희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홍남교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요. 좀 더 가서 암사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도 있고요. 차도 많이 늘어서 천호대교부터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막히고요. 여의교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네, 이 요즘 휴가철이 이제 다가오면서 해외 여행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주위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건강 100세 시간에서는요, 이 해외 여행 가시기 전에 또 다녀오신 다음에 알아두시면 참 좋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차 극복 얘기입니다. 시차 극복. 정격 시사의 건강 지킴이 이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선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시차 극복에 대한 이 팁을 주실 건데 시차 극복, 이 시차라는 게 뭐예요? 시차가 우리 몸에서 돌아가고 있는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이 특정 지역의 밤낮의 주기랑 잘 맞지 않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내 몸이 자는 시간인데 여행지는 한창 생활하는 낮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내 몸이 깨어있는 시간인데 여행지는 모두가 수면을 취하는 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가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지 가셔서 시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차가 1시간 정도 나는 거는 별로 느끼지 못하겠네요. 네. 그 우리 몸 안에 시계가 있어요? 네, 시계가 있습니다. 두 눈 사이에 뒤로 후방으로 5cm 정도 들어가시게 되면. 요쯤에? 네. 예. 진짜 시계가 있네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시계, 우리 생체 시계하고 그 여행지에서의 그 생활 그 타임하고를 어쨌든 맞춰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일단 어디 장거리를 가면 이제 비행기를 보통 뭐 7, 8시간, 10몇 시간씩 타잖아요. 네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리면 뭔가 그러니까 시차에 적응을 이제 대부분이 잘 못할 것 같은데 그 시간대가 한 서너 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곳에 가면 일단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은 아마 유럽이나 미국 등지로 여행을 하실 때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낮에 졸려도 꾹 참고 여행지 밤이 돼서 막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는데 한두 시간 후에 확 깨버린다든지 예. 그리고 낮에 한참 여행하시다가 뭐 비즈니스를 뭐 하시거나 이럴 때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 엄청 무겁고 몽롱해서 주의력 집중력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잠깐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2-3시간 정신없이 자게 되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예,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수면의 진입이나 유지가 안 되고 낮에는 몽롱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고 주의력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차 극복을 위해서 사실 우리 그냥 우리 일반인들은 일단 자는 거를 최대한 늦춰서 그 나라의 밤 시간에 맞춰서 자라. 그리고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네, 저희 몸에 있는 생체 시계가 교정이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예. 그렇구나. 네. 근데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좀 납니까? 네,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 아주 잘 적응하는 분들 유전적으로 있고요. 근데 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막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중년 이후로 되면은 생체 시계도 노쇠하기 때문에 예, 잘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이 시차에 고생을 그만큼 더 많이 하시는 거네요? 네. 건강 상태도 영향을 줍니까?
예, 전신 건강 상태도 영향을 주고요. 생체시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저 시차 적응에 좀 더 쉬울 것 같으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 그리고 장거리 여행이면 아무래도 이제 먼 나라 하루 주기가 우리나라 하루 주기와는 더욱 이질적이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로의 여행이 우리나라 하루 주기에 익숙해진 생체 시계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행지의 도착 시간이 낮으면 또 시차 적응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낮에 도착하면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수면을 편하게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면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여행지 딱 도착했을 때 밤이면 바로 자면 되는데 수면 부족 상태니까 낮이면 낮잠을 자는 꼴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생체 시계가 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적응이 더 어렵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뭐 카페인이나 알코올 이런 거를 여행지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 드신다. 그럼 또 문제가 됩니다. 예, 알코올이 각각 각성과 그다음에 수면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마구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되게 장거리 비행을 하면은 이렇게 자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계속 자면서 가면 그게 시차 적응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 여행지의 시간대에 맞게 주무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서 딱 탔는데 여행지의 시간이 낮은데 그때부터 막 잔다. 그러면은 이제 생체 시계가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지 도착해서요. 예. 그럼 이제 사전에 내가 도착할 곳의 그 시간대를 미리 정확하게 알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미리 적응을 해나가는 방법이 시차 적응을 하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비행기 타서는 철저하게 여행지 하루 주기대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여행하기 전에 이 시차 극복, 시차 적응을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동쪽으로 여행하는지 서쪽으로 여행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쪽 즉 북미 여행하시는 분들은 여행지 하루 주기에 맞추려면 생체 시계가 앞당겨져야 됩니다. 예, 미국은 저희랑 뭐 12시간 이상 차이가 나서 밤낮이 바뀌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녁 8시일 때 미국, 보스턴, 뭐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이런 미국 동부가 이미 아침 7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앞당겨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3일 정도 전부터는 한국에서부터 1시간씩 일찍 자고 깨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고 싶은 시간에 2시간 전부터는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그리고 피곤하지만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 일찍 깨는 것이죠. 만약에 서쪽 즉 유럽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여행지 하루 주기에 맞추려면 생체 시계가 뒤쳐져야 됩니다. 만약에 파리, 베를린, 로마, 뭐 바르셀로나 이런 데 가신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오전 8시일 때 아직 새벽 1시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3일 정도 전부터 1시간 늦게 자고 깨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것까지 다 지켜가면서 네. 준비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3일 정도로 사실은 7시간 차이가 난다 유럽 갈 때 그러면은 7일 전부터 계속 준비하면 좋은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네. 3일 정도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사실 본격적인 시차 적응은 비행기 타시고 나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네. 비행기에서라도 네. 한 10시간 가거나 이럴 때라도 그 도착지에 그 시간에 맞춰서 네, 철저하게 여행지 하루 주기대로 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기내에서는 그래서 여행지 시간에 맞춰서 자고 깨어 있는 거는 물론이고 여행지 밤 시간에 맞춰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릴렉스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와인 한 잔 정도 마셔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지에서 식사할 시간에 맞추어서 기내에서 식사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커피가 체내에서 12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각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주무시는 시간에 12시간 전에 마시고 그 이후에는 마시지 않고 뭐 이러한 노력들. 그러면 비행기에서 보통 기내식 주잖아요. 그것도 도착지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 비슷하게 줄 겁니다. 아마. 예. 그렇구나. 네. 예.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빨리 적응을 하려면 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낮에는 빛에 노출될 수 있는 야외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생체 시계가 이 빛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망막으로 빛이 들어오면 망막에 연결된 신경을 따라서 생체 시계의 낮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 어떤 분이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사업 때문에 많이 다니시는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차 적응 어떻게 하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도착해서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낮에 도착을 하는데 네. 오전 중에 도착하게끔 시간을 맞춰놓고 네. 도착하면 하여튼 운동을 한대요. 몇 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그거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예. 생체 시계가 빛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낮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체 시계에다가 시그널로 주는 것이죠. 그분은 낮이다 이렇게. 예. 그렇군요. 네. 예. 뭔가 좀 약물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뭔가 네. 하여튼 좀 도움을 받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낮에는 이제 야외 활동 열심히 하는 게 좋고 저녁에는 주무시는 시간 2시간 정도 전에 저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밤이다 이렇게 생체 시계에 알려줍니다. 그 멜라토닌이 좀 마음 안정시키고 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는 잘 시간이다라고 생체 시계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음을 멜라토닌이? 안정시킨다기보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뇌에 원래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요것을 저희가 외부에서 자고 싶은 시간 2시간 전에 주면 여행지 시간에 밤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지 가셔서 이제 그 여행지 밤에 자고 싶은 시간 2시간 전에 멜라토닌 복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에서 미주로 많이 가는데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시차 적응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시차 적응하는 게 더 쉽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 있습니다. 예. 저희 생체 시계가 24시간마다 주기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24.2시간입니다. 정확히. 근데 아침에 망막으로 빛이 들어오면 생체 시계가 조금 앞당겨지면서 낮이다 이렇게 조금 일찍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에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점점 24.2시간대로 이제 저희가 돌아가려면 이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편하고 저희가 아까 전에 서쪽으로 갈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이제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24.2시간인 저희 생체 시계에 더 맞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배웠네요. 제 몸속에 시계가 있답니다. 시차 적응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선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12명이 탄 어선이 침몰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해경이 수색 중인데 좀 빨리 좀 확인이 되고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격 시사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